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문구쌤 허한규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고려의 신분제와 그 특징들, 그리고 또 고려에서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농민 공동체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한 가족관계를 보면서 특히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그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한국사는 IM문구쌤. 고려의 신분제를 살펴보면 양천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인은 지배계층, 중간계층, 피지배계층 중에 평민으로 나눌 수 있고, 천인은 천민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양인 지배층은 일단 왕과 왕의 가족, 왕족, 그리고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 또한 향리 중에서 상급 향리, 즉 호정과 부호장들을 포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려에서 높은 직책을 차지하고 부와 명예,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중간계층 볼게요. 이 사람들은 지배층인데 실제적인 업무들을 집행을 하죠. 관청에서 잡무를 담당했던 서리, 또 궁중에서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했던 남반, 그리고 향리 중에 하급 향리, 그리고 하급 장교. 제가 어렸을 땐 군반이라고도 배웠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엄청 열심히 일을 했죠. 그 다음에 피지배계층 한번 볼게요. 지배를 받는 계층. 일단 평민이 있습니다. 이 평민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 다양하게 있었는데 일단 대다수가 농사를 짓고 사는 농민들이었고요. 고려시대에는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에 도축업자들은 백정이라 불렸고 천민으로 취급을 받았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사실 이따가 정호층이라는 그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정호는 어떤 국가의 직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백정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정이 없는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고려에서는 백정은 농민을 의미합니다. 이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국가의 조세, 그리고 특산물인 공납, 또 남자들의 노동력인 역, 이 세금을 부담을 하죠.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요. 또 특이한 게 있습니다. 평민인데 향부곡 소민들은 차별을 받았어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양인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향부곡은 삼국시대 때부터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또는 전쟁 포로들을 데려다가 이 특정한 구역에 모아서 살게 한 그 지역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소가 또 추가됐고요. 일단 이 향부곡 소민은 세금이 엄청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시험 못 보고 승려가 될 수 없고 자기 멋대로 이사를 갈 수가 없었죠. 자, 왜 승려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는 불교의 나라입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불교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들 중에 똘똘한 아들을 절로 출가를 시켜서 스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아들이 유명한 승려가 되어서 내 권력에 도움을 주겠죠? 그런 식으로 유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고려 입장에서는 승려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게다가 법적으로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향부곡 소민은 승려조차 될 수 없었고요. 향부곡은 농업에 종사했고, 소는 그 도자기, 금, 은 가공, 그다음에 먹 있죠. 먹을 가공하는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수공업자, 관공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지배 계층인데 천인에 해당하는 천민이 있습니다. 양수척, 이제 기생,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일단 대다수는 노비예요. 이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물건이었고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노비, 사노비로 나뉘어져요. 주인이 국가다, 그럼 공노비. 주인이 개개인이다, 사노비. 그리고 주인과 함께 산다, 솔거노비. 주인과 따로 살되 주인한테 노동력과 어떤 돈을 신공으로 바친다, 그러면 외거노비. 그럼 선생님의 예로 들어볼까요? 선생님의 영상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귀여운 주인님들 있죠? 선생님은 그 고양이 주인님들의 노비입니다. 사노비예요. 게다가 같이 살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사노비이자 솔거노비인 거죠. 여러분 영상 열심히 봐주세요.
전 그 고양이의 사료값과 간식값을 열심히 벌고 있어요. 화이팅! 자, 고려의 신분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라 골품제와 비교했을 때 제한적이지만 유동적이에요. 신라 골품제는 육두품이 능력이 많아도 뭐해요? 진골이 아니라서 더 이상 승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진골로 태어났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태어난 게 진골인지라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고려는 신라 골품제보다는 그래도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무신정변 이후 무신들이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지도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이의방, 정종부, 경대승, 이민 이렇게 막 바뀌었었다. 나중에 최충원이 등장을 하고 최후, 최양, 최희 이렇게 최씨 가문 4명이서 쫙 권력을 잡았었죠. 그 이의민은 사실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군공을 세워서 장군에 올랐던 거예요. 고려는 과거 시험에 그 문과, 승과는 있지만 장군들을 뽑는 무과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지만 군공을 세우면 높은 자리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 또 원나라 간섭기 권문세족들 중에서 통역관들 있죠. 분명히 이 사람 천민이었어. 근데 원나라 말, 몽골 말을 샬라샬라 잘해. 그래서 원나라 관리랑 친하게 지내면서 신분 상승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호층이 있습니다. 자, 이 중간계층이랑 연관이 많이 지어져 있고 특히 향리, 장교들이랑 연관이 깊습니다. 아까 농민, 백정을 설명할 때는 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정호층은 특별한 직역을 계속 담당을 하는 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너 군인 맡으래. 국가에서 너 향리 하래. 그러면 그 대가로 수조지를 받아요. 군인들은 군인전, 향리들은 외역전. 쌤? 왜 바깥 외자를 써요? 지방이잖아요. 수도 바깥 지방에서 역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향리들은 외역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조지는 내가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 어떤 땅을 받았어요. 왜냐,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직역을 수행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 땅은 제게 아니라 그 제가 받은 땅에서 곡식을 제가 백성들에게서 걷어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제 이 정호층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서 내려오면은 이 수조지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었죠. 다만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 향리가 내가 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수조지를 포기를 해요. 그리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갖고 승진을 해서 문벌귀족이 됐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는 않았어도 있었다는 거고, 아까 이의민처럼 전쟁에서 공을 세워가지고 높은 장군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고려의 신분제는 신라에 비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고려 사회 신분제의 특징입니다.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고려의 지역사회가 어떻게 해서 운영되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지역사회는 우리가 성종 때 12목의 외관을 파견했었다라고 배웠고, 그 이후에 오도 양계 시스템도 정비가 점차 되었다라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가장 말단 지역은 뭐가 있었을까요? 촌 몇 개의 작은 마을들을 촌으로 부르면서 이 촌들이 모여서 군현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군현을 담당을 했었던 직책은 호장, 부호장이에요. 이 호장이 그 지역의 행정을 담당을 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사회의 지역들은 각자 자율성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좀 차별이 존재했었는데요. 우리가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은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고 주현의 관리를 받는 곳은 속현이라고 배웠습니다. 숫자는 속현이 훨씬 많지만 그 대우는 아무래도 왕의 명령을 받든 지방관이 있는 주현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리고 아까 자세히 살펴봤던 향, 부곡, 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향리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상급 향리에 비해서 향, 부곡, 소의 향리들은 나 과거 시험 치를래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관등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차별이 분명히 명백하죠? 이거를 우리가 진짜 나쁜 거야 라고 함부로 평가하기도 그래요. 이미 지난 일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세상에서 더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이 촌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던 농민들의 조직인 향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 전기의 향도는 불교 국가답게 불교 신앙 조직으로서 바닷가에 매화나무 조각 큰 거를 묻는 매양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래요. 고려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을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셨어. 그럼 마을 청년들이 뭉쳐가지고 상을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마을 공동체로서 향도가 이제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고려시대 가족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선의 가족관계를 훨씬 더 많이 들었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영향이 남아있거든요. 여자가 어디서 나대느냐 또는 남자는 부엌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게 조선 후기에 점차 양반들이 자신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약해지는 힘을 꽉 움켜쥐면서 했었던 말과 이 성향들이거든요. 그러나 고려는 생각보다 남자와 여자가 가족관계 안에서 비교적 수평적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랑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다만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의 기재가 돼요. 마치 오늘날처럼. 그리고 또 딸이라고 적게 해주고 아들이라고 많이 주지 않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상속을 해? 그러면 똑같이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자가 이혼을 하거나 다른 남자랑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는 과부가 재혼을 했다? 그거 절대 안 된 말이거든요. 과부한테 너는 죽은 남편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수절을 강요를 하고요. 심지어는 재가녀, 재혼한 여성의 아들은 과거를 볼 수 없다가 법으로 딱 정해줘요. 근데 얼마나 사실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키워놨고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막아놓는다고?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에서 남자가 벼슬을 나가 관직에 몸을 담을 때 부계랑 모계의 적용이 똑같았습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고려시대의 관리예요? 그러면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청 높은 벼슬이었어. 그래, 문하시중이라고 하자. 역시 크게 잡아야 돼요, 사람은. 고려의 재상이었던 문하시중이 우리 외할배였어. 그러면 저도 외할배 음덕으로 시험 안 치르고 관직 들어온 거거든요. 음서제의 적용이 외갓되기도 가능하고 사위한테도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친척끼리 아들끼리는 같은 관서에 근무하는 것을 금하는 상피제가 있었는데 그게 친가뿐만 아니라 외가에도 적용이 됐었던 거죠. 사실 친가 외가 나누는 것도 좀 그렇죠. 그냥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나한테는 똑같은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려시대 사회 모습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모습도 있고 또 우리가 영향받은 거랑 좀 다른 모습도 있고 신기하지 않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시대의 사상, 유교, 불교, 풍수지리 그리고 역사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 한국사는 I am 문고쌤.